나는 참으로 못난 아버지였지요. 돌이켜보면 내 고집과 독선이 우리 영식이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날 경찰서 민원실 창밖으로 보이는 오후의 햇살이 왜 그리도 따갑게 느껴졌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지요. 시끄러운 민원실 안, 온갖 잡음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도 나는 오직 내 목소리만 들으려고 아등바등했거든요. 영식이가 내 눈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는데도 나는 그 아이의 땀 맺힌 이마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녀석은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애였는데도 말이에요. 내 놈이 지금 이 늙은 나비한테 무슨 낯짝으로 대들겠다는 거냐.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영식이는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 뼈아픈 내 말들을 묵묵히 다 받아내고 있었지요. 옆에 앉아있던 내 동생, 그러니까 영식이의 작은아버지인 영호가 헛기침을 하며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지만 그 잘난 고집이 꺾일 리가 없었답니다. 나는 영식이가 며칠 전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사소한 일로 경찰서에 불려갔던 그 일로 단단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 그게 뭐라고. 애가 술 몇 잔 마시고 험한 꼴을 당했다는데 그걸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언제나 내 방식대로, 내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고집불통이었지요.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잘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런 망신이나 당하고 다니니 내가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말이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영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보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지요. 내 눈에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영식이가 제멋대로 살아서 자초한 일로만 보였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그 깐깐한 공무원 나부랭이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았지요. 나는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만 내 기준에 맞는 아들이 될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민원실의 탁한 형광등 불빛 아래 영식이는 결국 내 앞에서 등을 돌렸지요. 그 등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외로워 보였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얼굴 보기 싫다. 그 말이 튀어나오고 나서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영식이는 내 말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보였던 반응은 체념 그 자체였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경찰서 문을 나섰지요. 쾅 소리도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문이 닫히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영호가 나를 쏘아보며 뭐라고 쏘아붙였지만 나는 듣지 못했답니다. 나는 그저 텅 빈 문 앞에서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영식이는 정말로 가출했답니다. 내가 뱉은 독이 묻은 말들이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몬 것이지요. 그게 내 첫 번째 후회의 시작이었답니다. 사흘이 흘렀지 뭐예요.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답니다. 영식이가 쓰던 방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즐겨 입던 낡은 후드티 하나가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나는 그 티셔츠를 집어들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갓 세탁한 듯 희미하게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는데 그 향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밥도 제대로 못 넘기겠고 밤에는 잠도 잘 수가 없었지요.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영호는 며칠 동안 내 눈치만 보더니 아예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지요. 그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영식이는 내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나는 그 아이에게 모진 소리만 퍼붓는 나쁜 아버지였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빗돌게 표현되어 버렸지 뭐예요.
영식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 아버지,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나는 믿어주지 않았지요. 내 좁은 소견으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으니까요. 세 번째 밤이 지나고 나는 덜컥 겁이 났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의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지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이제 와서 경찰에 손을 벌리다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서 결국 나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영호는 내 동생이지만 내가 형님이라서 그런지 그 아이는 늘 나를 어려워했어요. 영식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영호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영호야, 영식이 그 녀석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 평생 이렇게 비굴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지요. 마치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이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영호마저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지요. 나는 그에게 영식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는 너무나 못난 사람이었지요.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이제 와서 남에게 손 벌리려니 면목이 없었거든요. 결국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낡은 후드티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거렸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헛된 바람만 품고 말이에요. 결국 사흘 밤낮을 끙끙 앓다가 나는 경찰서 민원실로 다시 찾아갔지요. 이젠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영식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민원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지요. 나는 자리에 앉아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경찰관은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였는데 나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나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아버님, 실종 신고 전에 몇 가지 여쭤봐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드님을 보신 게 언제지요? 나는 영식이의 생년월일, 마지막 목격 시각, 옷차림 등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뼈아픈 후회의 조각들이었지요. 그 아이가 며칠 동안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때 옆에서 영호가 나타났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쏘아붙였지요. 영호는 경찰서에 먼저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혹시라도 형님이 신고를 먼저 하실까봐 제가 먼저 와서 접수할까 했는데 영호의 말투는 예의를 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선 비난이 숨어 있었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대신해 이 일을 처리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내 앞에 나타나니 갑자기 오기가 발동했지요. 네가 뭔데 여기서 나서는 거냐? 이건 내 아들 일이다. 네가 이 일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튀어나갔어요. 영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끼어든 게 아니라 형님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형님 때문에 영식이가 가출한 걸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경찰서에 와서 소란 피우는 꼴이라니. 영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이해심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또 형님 때문에 일이 벌어졌군 하는 냉소가 가득했지요. 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을 찾는 일에 동생이 저렇게 냉담하게 나오는 것이 너무 서러웠답니다. 너는 지금 내 아들 찾는 일에 네가 뭘 보태고 있느냐? 네가 이 애를 키웠어? 내가 이 애 아버지다. 이 신고는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민원실 창고 직원에게 서류를 휙 밀어붙였지요. 경찰관은 난처한 얼굴로 우리 두 형제를 번갈아 쳐다봤답니다. 영호는 그저 한숨을 쉬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더 이상 나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영호는 사실 나를 도우려고 왔는데 나는 그마저도 내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고집 때문에 그마저도 밀어냈던 거거든요. 민원실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나는 영식이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움을 느끼며 홀로 떨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지요. 나는 영호와 함께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려야 했어요. 복도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었고 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글귀들이 하나같이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답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사실이 영식이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때 영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마치 큰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답니다. 형님, 제가 영식이 일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형님이 그 아이에게 심하게 퍼부으신 그날, 영식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거든요. 영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영호를 노려봤지요. 네가 왜 내 아들의 동선을 염탐하느냐? 네가 뭔데? 내 안의 도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식이가 가출한 이유가 전적으로 내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안달이 났던 거지요. 영호는 내 앞에서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같은 것을 꺼냈답니다. 이거요. 영식이가 저한테 보낸 메모예요. 형님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영호가 건넨 메모지는 조잡하게 휘갈겨 쓴 글씨로 가득했어요.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작은아버지, 저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께는 제가 친구 집 간다고 해줄게요.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을 비볐지요. 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이 굴러갔어요. 영식이가 분명히 나를 속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내가 이 아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내 놈이 일부러 이딴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우리 영식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잖아.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라니까. 나는 메모지를 구겨버릴 듯이 움켜쥐었지요. 영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형님, 영식이는 평생 형님을 존경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식이는 형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어서 저한테까지 숨긴 거예요. 영식이는 늘 형님께 잘 보이고 싶어 했답니다. 영호의 말은 나를 향한 충고였지만 나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비난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 영호가 일부러 나를 악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었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오직 영호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호가 꾸미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영식이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뚤어진 의심까지 들었지요. 비참한 생각이었지만 내 고집은 꺾이지 않았답니다. 다음 주 수사관과 함께 영호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사실 창밖에서 지켜봐야 했지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사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속은 타들어갔답니다. 영호는 깍듯하게 대답하고 있었지만 수사관은 틈틈이 나를 힐끗거렸어요. 그 시선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잠시 후 수사관이 나를 안으로 불렀답니다. 조사실 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영식이가 가출 직전에 사용했던 휴대폰 복사본 몇 장이 놓여 있었지요. 나는 영식이가 이런 험한 일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 꺼낸 말은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달랐답니다. 아버님, 영식군이 가출 직전에 주변 사람들과 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영식군이 평소에도 아버님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황이 보입니다. 수사관은 영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메모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이밀었지요. 영식이가 친구들과 나누었던 메시지들, 그리고 특히 영호와 주고받은 몇몇 문자 내용까지도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전부 내가 영식이를 얼마나 심하게 다그쳤는지, 그리고 영식이가 나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제가 뭘 해도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이번 일도 제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 그냥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어요. 이 모든 게 다 영호의 짓이라고 생각했지요. 영호가 영식이에게 접근해서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해서 나를 몰아세우려 한다고 확신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영호가 영식이의 심리를 조종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저 멀리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수사관님, 이 기록들 전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영식이가 아니라 저 영호라는 놈이 꾸며낸 거짓말일 겁니다. 저 녀석이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저를 이렇게 모함하려는 겁니다. 영식이는 효자였어요. 저한테 불만 가질 애가 아니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내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서 쩌렁쩌렁 울렸지요. 수사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 분노를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영호가 제시했던 메모지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었으니까요. 내 눈에는 영호가 그동안 몰래 휴대폰을 해킹이라도 했나 싶은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나는 너무나도 완고한 고집쟁이였지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조사실 앞 복도에서 나는 영호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이라도 날릴 기세였지요. 내 이 악마 같은 놈,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놈이 영식이의 휴대폰을 어떻게 얻어서 이런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거냐? 당장 말해. 나는 영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영호는 힘없이 내 손을 뿌리쳤지요.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향한 원망의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는 듯 보였답니다. 형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영식이한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식이는 형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만 형님의 그 독선적인 방식이 영식이한테는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영호는 내 손을 뿌리치고도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마저도 나를 속이려는 연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와 배신감은 최고조에 달했지요. 나는 영호에게서 손을 떼고 그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리기로 결심했어요. 너 같은 놈이랑은 말 섞기도 싫다. 너는 내 동생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다. 네가 영식이한테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너랑 이제 끝이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손길이 닿은 건 단 하나도 용납 못해.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어요. 영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이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는 나를 비난하는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경찰서를 떠났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어요.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쉰소리였고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나는 영호가 영식이와 나를 이간질했다는 확신 속에서 그를 영원히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수사관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지요. 그는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그 표지에는 통화기록 전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전에 영호가 보여주었던 몇몇 문자들이야말로 영호가 나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조작된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제야 직감했지요. 수사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식군의 전체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 기록들은 통신사 기록과 대조하여 완벽하게 의조 불가능한 자료들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철의 무게가 내 심장을 짓눌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지요. 영식이가 가출하기 직전 나와 나눈 통화 기록이었어요. 그 기록을 따라 내려가는데 내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내가 영호에게 퍼부었던 그 지독한 폭언들, 그리고 영식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 나타났답니다. 내가 영호와 실랑이를 벌이고 영식이를 집에서 쫓아낸 그 시간 직후 영식이는 나에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자는 영호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께는 제가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잠깐 쉬러 간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버지께서 저를 찾느라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아버지께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또 저를 믿지 못하실 테니까요. 나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붙잡고 있었지요. 내가 그토록 믿지 못했던 거짓말이 사실은 나를 위한 영식이의 마지막 배려였던 것이지요. 내가 고집불통으로 뱉어낸 독설 때문에 영식이는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혼자 험한 길을 택했던 거랍니다. 영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영식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이지요. 영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록들은 영식이가 나에게 좌절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겁니다. 영호는 나를 벌주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영식이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나라는 고집불통의 아비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지요. 나는 영호의 헌신적인 노력을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영식이가 나를 증오한다고 오해하며 그를 쫓아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조사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쨍쨍했던 오후의 햇살이 이제는 너무나 희미하고 슬프게 느껴졌지요. 나는 경찰서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내가 뱉은 모진 말들이 영식이의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을까. 그 무게가 이제야 내 어깨에 실려오는 것 같았어요. 영식아, 영식아. 내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울음보가 터지면서
나는 아무도 없는 구석진 곳으로 기어갔어요. 내 눈에서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처절한 자각이었답니다. 나는 통곡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를 찢을 듯 이어졌지요. 내가 그토록 자랑처럼 여겼던 고집과 자존심이 사실은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었음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나는 주머니를 뒤져 영식이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어요. 영호가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내가 알고 있는 번호는 그대로였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연결음이 하나, 둘, 셋 하고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은 끊어질 듯 쿵쾅거렸어요.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라면서도 이 통화가 영식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까 두려웠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벨소리. 세 번째 벨이 울릴 때쯤 영식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식이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덤덤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훌쩍이는 소리만 나왔지요. 아버지, 영식이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먼저 나를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영식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놈을 믿지 못하고 내 놈한테 독한 말만 뱉고 제발 용서해다오. 애비가 너무 못났다.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요. 내게 남은 것이라곤 이 처절한 후회뿐이었답니다. 나는 영호에게도 수사관에게도 사과해야 했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오직 영식이의 용서만이 필요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이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이대로 영식이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건 아닌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도 저한테 실망하셨을 테니 이해해요. 영식이의 말은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나를 다시 한번 멀리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아니다, 영식아.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아비가 당장 달려갈 테니 제발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 안전해요. 정말이에요. 툭 전화가 끊겼답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경찰서 앞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 새벽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경찰서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답니다. 영식이가 떠나버린 그 방 앞에서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떠오르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요. 영식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그 아이가 원했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나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영식아,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 네가 왜 그랬는지 다 알았다.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마.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내 영혼의 일부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는데 알림음이 작게 울렸답니다. 영식이가 답장을 한 것이지요. 나는 숨을 참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버지, 저 지금 괜찮아요. 작은아버지도 잘 계시죠? 저 정말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아버지, 저한테 먼저 믿음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아버지처럼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아요. 조심히 잘 지내세요.
그 작은 답장 하나가 내 억눌려 있던 감정을 다시 한번 터뜨렸어요. 영식이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안전했고 나를 완전히 증오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빚어낸 이 거리가 너무나도 깊고 아팠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쓰라렸지요. 경찰서 앞에서의 그 오만했던 고집과 모진 말들이 영식이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었을까. 나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아이가 떠나보낸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깊은 평온함과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동시에 느끼며 훌쩍이고 있었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이토록 무거웠던 것이지요.